빠른 전개와 예고 슉 들어오는 감동으로 재미를 더해가고 있는 드라마 악의 꽃. 90화 줄거리를 간략하게 정리한 뒤 앞으로 다가올 내용에 대한 예측을 곁들여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 내피셜이 큰 방향은 나쁘지 않았지만 세부적인 디테일 면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좀 보였습니다. 악의 꽃이 빠른 전개 덕분에 추가로 수집된 단서를 바탕으로 악의 꽃이 담고 있는 진정한 악의 존재를 쫓아보겠습니다. 먼저 줄거리 정리입니다. 의식을 차린 진짜 백희성. 하지만 그는 아직 말을 제대로 하기에 큰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맨 처음 자신이 차로친 남자를 찾고 자신이 만나기로 했던 여자를 만나러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한 뒤 마지막으로 도연수에게 자신의 이름을 돌려달라 말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 중 저희가 궁금한 내용은 그가 만나러 가기로 했다는 의문의 여자가 과연 누구인지입니다. 이미 저희 모두 차로친 도연수가 어떻게 지내는지는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 8화 마지막에 김무진의 집으로 들이닥친 차지원 형사. 무진의 집 안에는 도연수와 도연수가 모두 있었습니다. 현수는 침착하게 그녀를 맞이해 집 안으로 들이고 차지원은 유리에 적힌 수사 내용을 보고 그들도 도민석의 공범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도연수의 시계를 통해 그의 행적을 꾸준히 쫓았던 그녀는 이미 엿드는 대화를 통해 도연수가 도민석의 공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혹시라도 자신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그들이 알아낼 것을 고려해 아마도 도민석이 정민숙을 납치한 날 범인과 접촉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녀는 유리에 적혀있는 덫이라는 힌트를 얻습니다. 이제부터 도연수와 차지원은 각기 다른 루트를 통해 도민석의 공범을 쫓기 시작합니다. 차지원은 덫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직업 소개소가 덫이었을 가능성을 놓고 일부러 미끼를 자체 직업 소개소와 접촉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직업 소개소 중 한 곳은 친절하게도 그녀를 모텔까지 맞으러 온다고 하는데요. 그 장소에서 도민석이 사람을 조달해 주었을 인신매매단의 유인책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가 창문 밖으로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하는 사고가 벌어집니다. 한편 도연수는 정민숙이 납치되던 날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서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던 바로 향합니다. 거기에서 그는 문신을 통해 과거 18년 전에 그곳에 근무했던 바텐더를 발견하고 그가 자신의 아버지가 친한 친구에게 선물할 거라 만들었던 수공예 펜을 갖고 있는 걸 보고 도민석의 공범과 한패인 것을 눈치챕니다. 격렬한 몸싸움 끝에 그를 제압하는 현수는 직업 소개소를 가장한 인신매매단의 본거지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인신매매단의 두목인 염상철을 만나게 됩니다. 염상철은 도민석과 그의 공범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고민 끝에 도연수를 공범에게 팔아넘기려 하지만 도연수가 자신도 고객이 될 수 있다며 현금 1억의 거래가를 제시합니다. 그는 도민석 공범의 사진과 그들이 잡고 있는 인질 중에 한 명을 도연수에게 제공하기로 합니다. 잡혀있는 인질을 모두 살리고 싶었던 도연수는 경찰에 제보 전화를 하여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자신이 인신매매단으로부터 도민석의 공범의 신원과 인질들의 위치를 알아내면 그때 움직여 인질들을 모두 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미 자신의 남편이 백희성이 아니라 도연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차지원은 위험한 거래에 몸을 맡기는 남편 도연수가 여간 걱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와중에 도연수의 사진을 제공하려고 했던 가경리의 할머니가 최 형사에게 전화를 걸고 김무진이 놓고 간 녹음기를 그에게 건넵니다. 안에 삭힌의 음성 파일 내용을 복구한 그는 도연수의 정체를 알게 되고 차지원 형사가 도연수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녀에게 분노합니다. 떡밥정님인 뇌피셜입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 도연수의 카세트 테이프는 범죄의 증거가 아니라 많은 감성적인 가치를 가진 물건일 거라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역시나 엄마가 남기고 간 유품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도연수를 어린 시절 상담했던 상담사에게 엄마가 실종된 아이가 집착하는 물건이 왜 엄마 유품일 거라는 걸 생각 못했느냐며 호통을 치는 차지원. 가을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솔직히 이 장면에서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연쇄살인의 배우로 인신매매 및 장기밀매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사실상 90화를 통해 이는 확실시되었습니다. 물론
정미수 납치 현장 목격자의 협박 테이프에 깔린 소리가 약국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 확실시되면서 백희성의 친모인 공미자가 생각만큼의 악인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밝혀진 사실들만큼이나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스릴러 드라마의 경우 10화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야기가 급진전되고 빠르게 클라이맥스로 향하는데요. 남은 6화에 걸쳐 밝혀지게 될 내용들을 뇌피셜을 통해 풀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인신매매단과 도민석 그리고 의사 100만원의 연관성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8화까지의 전개상으로 충분히 100만원 이외에 제3의 인물이 결정적인 공범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사실상 90화는 도민석의 공범이 100만원일 거라는 물증과 심증을 다수 추가했습니다. 먼저 도연수가 도민석의 공범에 대한 정보를 구하기 위해 현금 1억을 100만원에게 요청할 때 그의 표정을 보겠습니다. 100만원의 입장에서는 세간의 도연수에게 몰려있는 관심이 사라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아들의 인생을 그가 대신 살았다는 것을 덮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석의 공범을 잡겠다는데 그의 표정은 마치 누군가 자신을 쫓아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지난번에 공개된 투지폰 전화번호에 대한 비밀이 풀렸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도민석 장례식장에서 도혜수의 손목에 공범이 적은 전화번호와 백만우가 전화기에 저장해서 갖고 있던 번호가 같다라고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인해보니 아니더군요. 제 마음이 너무 앞섰나 봅니다. 하지만 인신매매단 두목인 염상철이 여기 결정적인 힌트를 두 가지 던집니다. 먼저 도연수에게 연락의 수단으로 투지 대포폰을 건네는 장면에서 그런 대포폰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 아마도 백만우가 갖고 있는 폰도 그런 폰 중에 하나일 거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또 한 가지, 도민석의 공범을 묘사하는 장면에서 둘이 그렇게 붙어 다니더니 요즘엔 코빼기도 안 배춘다 라고 말합니다. 즉 도민석의 공범은 표면적으로 그와 같이 있는 모습이 어색하지 않은 인물, 둘이 대외적으로도 접점이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석의 공범의 뒤를 홀로 쫓는 도혜수는 최면 요법을 통해 도민석의 장례식장에서 본 공범의 얼굴을 기억해내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범인의 왼쪽 손톱이 불편해 보일 정도로 너무 짧았다는 것과 왼쪽 손목에 고무로 된 초록색 팔찌를 끼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녀는 나중에 검색을 통해 팔찌에 나와있던 글자가 일신대학병원, 즉 백만우의 병원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손톱을 깔끔하게 유지해야 하는 직업, 외과 의사가 아닐까요? 11화로 접어들어가는 지금, 사실 도민석의 공범의 나이대에 해당하는 남성 등장인물은 백만우밖에 없다는 사실도 우리 모두에게 백만우가 공범일 거라는 가능성을 좀 더 쉽게 납득하게 해줍니다. 의식을 차린 백희성은 원래 만나기로 했던 여자를 만났다면, 도연수를 차로 치지 않고 약속대로 그녀를 만났다면 운명이 바뀌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그가 만나려고 했던 그녀는 누구이고 이게 큰 스토리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그럼 백희성이 만나러 갔던 그녀의 가능성에 있는 인물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차지원, 도혜수, 정미숙. 사실상 등장인물 중 위 3명 밖에는 후보가 없습니다. 물론 전혀 상관없는 제3의 인물을 만나러 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메인 스토리와의 개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맞겠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위 3명 중 백희성이 누구를 만나러 갔는지에 따라 전개가 급변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백희성이 무슨 이유에서든 당시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평범한 여대생인 차지원을 만나러 가는 거였다면 자신이 가지지 못한 인생을 독차지하게 된 도연수에 대한 분노와 질투가 생겨나게 되고 공식적인 삼각관계가 생겨납니다. 반면 그가 찾아가던 대상이 도혜수였다고 가정하면 당시는 가경리 이장살인 사건 3년 뒤로 도혜수가 한창 미대에 다니고 있을 시기입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공범인 도민석의 딸 도혜수와 사랑에 빠진 백희성. 만약 그랬다면 자신의 아버지의 정체를 폭로하거나 그녀를
아버지로부터 보호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깨어난 백희성이 부모에게 던진 살라는 대로 살겠다는 말이 그냥 흘려들을 말이 아니라 이젠 까불지 않고 고분고분하게 살겠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백희성이 만나러 간 대상이 정미숙이었다면, 그렇다면 정미숙은 연쇄살인 사건에서 살아남아 근 3년 동안 숨어 산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도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백희성이 정미숙을 만나러 가는 거였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도민석의 공범인 백만호를 폭로하기 위한 것이죠. 이 경우 나중 최종 반전으로 정미숙이 다시 등장하는 것은 물론, 깨어난 백희성이 부모에게 던진 살라는 대로 살겠다는 말이 정말로 더 이상 까불지 않고 고분고분 살겠다는 말이 됩니다. 백희성에게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겠다는 가정부 아줌마를 보고 그는 모친인 공미자에게 그녀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일부러 입을 못 읽는 아줌마를 고용했다는 그들. 과연 그들이 외부로 흘리지 않으려고 했던 비밀은 생존해 있는 백희성의 존재 단 하나였던 걸까요? 예고편을 보면 도혜수가 백만호의 집을 찾아가는 것이 보입니다. 아마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일신대학병원에 관련된 내용을 캐기 위한 것이겠죠. 도혜수가 발견하게 될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11, 12화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가장 빠른 뇌피셜과 떡밥 정리로 여러분들 찾아뵙는 전점 미드 시점. 재미있게 보셨다고요? 여기까지 보셨는데 좋아요, 구독을 안 눌러주시면 서운합니다. 새로운 영상 알림벨까지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전점 미드 시점 라이언 킴이었습니다.